인간을 개체 수준에서 인지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펭귄은 그걸 해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펭귄을 잘 구분하지 못했어요. 지금 제가 뭐 도망자 펭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나중에 저 펭귄을 다시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똑같이 생긴 녀석들 중에서도 한 개체, 특정 개체를 알아본다는 건 뛰어난 능력이 필요한 그런 거죠. 그리고 펭귄이 똑똑할 뿐만 아니라 호기심도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앞서서 펭귄은 사람을 그렇게 겁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은 가끔 먼저 사람한테 다가와서 호기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은 아주 어린 젠트 펭귄이 사람들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호기심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아마도 이 녀석들은 태어난 지 이제 한 달쯤 넘었을까요? 마치 사람들한테 다가와서 먹이를 달라는 듯이 저렇게 막 조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면은 그걸 또 이렇게 보고 같이 고개를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반짝이는 물체를 보면은 저렇게 가까이 와서 정말 품에 안길 듯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먼저 다가가진 않아요. 동물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다가가진 않지만 가끔 가다 저렇게 운 좋게도 연구자들한테 먼저 다가오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저런 모습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막 마음이 연구자가 아니라 그냥 펭귄을 좋아하는 하나의 펭귄 덕후처럼 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마음이 막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녀석들은 마치 물속에서 헤엄을 치다가도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곤 했는데요. 그래서 한 번은 아델리 펭귄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바다 얼음 근처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녀석이 헤엄을 치다 말고 제 앞으로 와서 너 뭐야?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뒷걸음질 치고 막 그랬는데 아마도 이 펭귄은 물 밖에 있는 인간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엄치다가도 물 밖에 있는 인간을 보고 쟤 뭐지? 하고 저렇게 가까이 다가온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헤엄치면서도 물 밖을 잘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한 물체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일단은 가서 저렇게 확인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엽고 예쁜 펭귄들이 지금 그렇게 남극에서 잘 살고 있지는 않아요. 남극에 있는 빙하들이 빠르게 녹고 있기 때문에 펭귄은 저렇게 마치 섬에 갇힌 것처럼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남극 세종과학기지는 남극에서도 남극 반도 이렇게 조그맣게 튀어나와 있는 끄트머리에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남극에서도 온난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미국에 있는 파머 기지에서 오랫동안 그 연구를 해본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곳에서는 얼음이 어는 일수가 해마다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중위도 지역에서 느끼는 것보다 한국에서 느끼는 것보다도 남극에서는 그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한 해 한 해가 다를 정도죠. 그리고 남극에서도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위치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는 뭐 남극 아직도 얼음 이렇게 많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남극에서도 지금 남극 반도 지역이 특히나 온난화가 빠르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다 얼음이 생기는 해빙의 면적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세종기지에도 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예, 제가 가보면 정말 그 변화를 아주 잘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제가 지난 1월에 남극에 있을 때 기온이 영상 10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남극에서요? 예, 근데 뉴스를 보니까 아르헨티나 기지 인근에서는 20도 넘게 올라간 기록이 이번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반바지에 반팔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정말 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이게 남극이 이렇게 따뜻해도 돼? 싶을 정도로. 그래서 가끔 펭귄들 보면은 입을 벌리고 혓바닥을 내밀고 있어요. 더워서? 네, 강아지들이 이렇게 열을 식힐 때 이렇게 혀를 내밀고 헥헥거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펭귄들이 헥헥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나 더우면 이럴까 싶을 정도였고요. 이런 변화가 세종과학기지에서 정말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남극반도에 있는 파머 기지에서
개체군을 쭉 오랫동안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결과를 보면 아델리 펭귄이 1975년도부터 약 90%가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 파란색 그래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파란색 그래프는 바로 젠투 펭귄입니다. 그러니까 젠투 펭귄은 오히려 남극 반도에서 그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남극에 있는 펭귄들이 다 위험하다고 해놓고 이게 무슨 얘기냐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바로 남극에서도 이런 온난화에 맞춰서 어떤 녀석들은 좀 타격을 좀 심하게 받고 있고요. 또 어떤 녀석들은 남극 반도가 새로운 터전이 돼서 그곳으로 빠르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젠투 펭귄은 아델리 펭귄에 비해서 좀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녀석들이거든요. 주로 아남극권에 걸쳐서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 녀석들은 남극 반도가 점점 따뜻해지니까 이 살고 있는 곳을 점점 남쪽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젠투 펭귄은 그럼 더 좋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젠투 펭귄이 원래 살던 곳, 젠투 펭귄의 원서식지도 지금 빠르게 막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떤 펭귄은 좋아지고 있고 어떤 펭귄은 나빠지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심하게 변동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극에 있는 여러 펭귄들 중에서도 가장 심한 타격을 입고 있는 녀석들은 바로 해빙 위에서 알을 낳고 키우는 황제 펭귄인데요. 황제 펭귄은 아까 보여드렸던 젠투 펭귄이나 아델리 펭귄과는 다르게 그냥 자기 다리에다가 알을 낳고 그 위에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이 곧 집인 셈이죠. 그리고 이 황제 펭귄은 아주 독특하게도 바다 얼음 위에서 번식을 해요. 그러니까 바다 얼음이 곧 자기의 터전인 셈이죠. 그런데 바다 얼음이 어는 면적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난 50년 동안 벌써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약 2100년도에는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후손의 후손 즈음에는 황제 펭귄을 책이나 뭐 사진으로만 볼 수도 있어요. 옛날에 저런 새가 있었지, 남극에 저런 펭귄이 있었대,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구전되어서 전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세종과학기지 근처에서는 제가 직접 눈으로 그 빙하가 소멸하는 걸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곳은 포터소만이라는 지역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은 불과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빙하로 덮여 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이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전부 다 육지로 바뀌었습니다. 과연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 제가 위성사진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난 1989년도부터 이제까지 위성사진을 보면 빙하 라인이 지금 뒤로 점점 빠르게 후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1년에 약 10m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남극에서 이제 연구를 한 지 한 6년 정도 됐는데 벌써 그 사이에 60m 정도가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면은 예전에 여기 얼음이었는데 다 어디 갔지? 하면서 이곳은 다 육지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드러난 육지에 다른 새가 와서 둥지를 틀고 이제 자기의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남방 큰 제갈매기라고 하는 새인데, 이 녀석들도 좀 따뜻한 곳을 원래 좋아하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니면 칠레 이 남쪽에 사는 녀석들인데, 지금은 남극 반도에서 저렇게 둥지를 틀고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남극 반도가 과연 얼마나 따뜻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포토소만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마리안 소만이라고 하는 지역은 1년에 20m에서 30m까지도 빠르게 빙하가 소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그곳은 이미 150m 정도가 빙하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지도가 바뀔 정도예요. 제가 갈 때마다 와, 여기 또 바뀌었구나, 와, 여기 또 없어졌어,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체감하고 큰일이다 걱정을 하게 될 정도로 너무 피부로 와 닿았습니다. 그 온난화의 원인이 바로 인간이죠. 그러니까 펭귄의 위기는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인간이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그때부터는 펭귄이 이용할 수 있는 그 펭귄의 먹이원이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펭귄과 고래, 물개의 주요 먹이원이 되는 남극 크릴은 바로 해빙 밑에서 사는 동물 플랑크톤이에요. 그 크릴이 그 해빙 밑에서 계속해서 번식을 해야 되는데 해빙에 줄어들게 되니까
바로 펭귄의 먹이원이 점점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과연 이 지구온난화 추세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상황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후학자들의 예상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됐을 때는 2100년도에 지구 평균 온도가 4도에서 5도까지 상승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산업혁명 이후로 1도가 증가를 했어요. 과연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약속을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기후의 상승폭을 1.5도 정도로 막아보자라는 거죠. 이미 1도만큼 상승을 했으니까 앞으로 남은 거는 바로 0.5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5도보다 더 상승이 됐을 경우에는 이 지구의 생태계가 어떻게 바뀔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아마도 많은 생물상이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기후 변동이 일어나겠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하는 IPCC라고 하는 곳에서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는데요. 지난해 IPCC 보고서에는 바로 이런 얘기가 담겼습니다.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채식 기반의 식생활일 것이다. 우리가 만약 채식을 조금 더 늘린다면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씩만 채식을 한다면 온실가스의 25분의 1을 줄일 수 있다라는 예측치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채식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육류가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 양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소고기를 먹는다면 그 소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소를 키워야겠죠. 그렇다면 그 소를 키우는데 엄청나게 또 많은 곡식이 들어갈 거고요.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소고기 대신에 그 곡식들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많은 에너지를 아낄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자나 고구마를 먹는다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채식을 여러분께서 실천한다 하더라도 사실 또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푸드 마일리지라는 개념입니다. 푸드 마일리지라는 개념은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밥상으로 오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거리를 여행했느냐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소비하는 많은 식자재들은 먼 거리를 여행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프랑스와 영국과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 본다면 한국 사람들이 소비하는 푸드 마일리지가 가장 높아요. 하지만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생산물을 소비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 정도의 푸드 마일리지밖에 되지가 않죠. 만약에 바나나를 먹고 아보카도를 먹는다면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어요. 바나나가 생산되는 필리핀에서 한국까지 먼 거리를 또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까지 오려면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바로 이 푸드 마일리지라는 개념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좀 좋은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채식을 했으니까 온실가스를 줄였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역 농산물 지역에서 만들어진 가까운 거리를 이동한 음식물을 먹고 이 일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였다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우리의 행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사님도 지금 채식을 하고 계시나요? 채식을 하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고기를 안 먹으려고 한 지 이제 8개월 정도 됐어요. 그렇구나. 지난해 남극 기지 갔을 때도 네. 고기를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문제가 남극에 있으시다 보니까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펭귄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저는 펭귄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게 되거든요. 혹시 4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니요, 무슨 날인가요? 4월 25일은 세계 펭귄의 날, 월드 펭귄 데이입니다. 말 그대로 펭귄을 기념하자는 날인데요. 4월 25일로 제정된 이유는 바로 4월 25일 즈음에 펭귄이 이동을 시작한다라고 해서 과학자들이 전날을 좀 기념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해서 날이 지정이 되었고요. 사실 펭귄 한 마리를 살리자, 펭귄 한 종을 우리가 살리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결국 펭귄을 살리려면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늦춰야 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저감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구의 평균 온도를 낮추자라는 건데, 그로 인해서 아마 펭귄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잘 모르는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새들도 살릴 수 있고 다른 곤충도 살릴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펭귄의 날을 기념하자라는 얘기는 사실 펭귄을 일종의 지표종으로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사실 그 이면에는 정말 지구를 살려야 되고 더 많은 동물들, 식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을 살리자라는 이야기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연 우리가 기후온난화 멈추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부의 노력, 국가 간의 약속 다 필요하겠지만 우리 개개인의 노력 어떤 게 있을 수 있을지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위기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